지금 아도르노는 경제적인 생산성이 우리에게 좀 더 나은,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많은 경제적 가치가 분배되는 세상을 가져다 준 것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지배 계급을, 또 다른 지배 계급의 우월감을 생산한 것도 사실이다 라는 것이지요. 개인은 경제 권력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지며 이 권력은 경제 권력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관료제적이고 또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, 그렇죠? 기술 독점, 관료제적인 그런 경제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 그런 것들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지면 이 권력은 인간 본성에 대한 사회의 폭력을 일찍이 예견하지 못했을 정도로 밀고 나간다. 그렇습니다. 이 경제 권력들이,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경제 권력들이 우리 사회의 폭력을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사회의 현실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맞아 가보죠. 개인은 그가 사용하는 기술 장치 앞에 사라지지만 그 대가로 이 장치에 의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제공받는다. 그렇습니다. 효율성과 보다 풍요로운 가치는 실현되었습니다.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에게 분배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대중은 무기력해지고 조종될 가능성이 커진다. 그렇습니다. 그 풍요 가운데 인간은 주체성을 상실해 갑니다. 그렇지요. 물질적으로는 괄목할 만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대중의 생활 수준 향상은 천박한 정신의 확산에서 잘 나타난다. 정신의 진정한 속성은 물신주의에 대한 부정이다. 그렇습니다. 정신은 인간이 물질적인 가치만이 아닌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. 그래서 물질이 모든 것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이 정신의 진정한 속성일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진정한 속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천박한 정신의 확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지요? 마저 가보지요. 정신이 문화상품으로 고정되고 소비를 위한 목적으로 팔아넘겨질 때 정신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.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와 유치한 오락의 범람은 인간을 계몽하면서 동시에 바보로 만든다. 그렇습니다. 역시 계몽의 변증법에서 나온 제시문인데요.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기술과 그리고 이 경제적인 산물의 효율성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더 무기력해지고 더 바보가 되어가고 더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, 내가 입는 것 어떤 것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.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.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아도르노는 우리 시대에 20세기의 초입에서 아주 이 중요한 문제를 던져준 철학자입니다. 여러분들 실제로 많은 논술 선생님들이 이제 아도르노로부터 비롯한 비판 철학의 내용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2005년 이전까지는 논술 문제 60%는 해결됐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. 그럴 만큼 아도르노의 비판 철학은 되게 중요한 제시문들이고 여러분들이 현대 문제를 바라보는데 하나의 중요한 이론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제시문들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아도르노의 이제 후계자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마르쿠제, 허버트 마르쿠제가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발터 베냐민 그리고 에리 프롬 등으로 이어지는 이 이른바 비판 철학의 계보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. 그 중에서 우리가 에리 프롬의 그 제시문을 하나 더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. 에리 프롬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지요. 그 80년대 한 캠퍼스 드라마에서 그 여배우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품에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철학책이 되어버린 작가입니다. 그러나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결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기술이라든지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철학적인 책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막상 그 책에 기대를 가지고 샀던 많은 고등학생들이 후회를 하기도 했던 그런 책인데요. 사실 에리 프롬의 철학은 대단히 격조 있고 또 아름다운 그 면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소유냐 존재냐 등은 그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는 대중적인 철학서 중에 하나지요. 한번 가볼까요?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망각시키는 근대성을 고발하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
앞서서 그 아도르노는 경제적인 풍요로움, 경제적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맞다. 더 풍요롭고 더 발전된 세계가 주어진 것은 맞다. 그러나 그 안에서 인간의 이성은 주체성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지요. 에릭 프롬은 그걸 좀 더 밀고 나가서 그것이 자유라는 이름으로,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,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. 에릭 프롬은 자유를 개념을 좀 나눕니다.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것이고 또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. 에릭 프롬의 자유는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눠집니다. 아마 전자를 소극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요. 후자는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들은 적극적인 자유의 형태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. 어떤 선택지로서 한정된 틀 안에서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.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향유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스스로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체성을 망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러한 논의들이 담겨져 있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의 한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문화의 대부분은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적, 경제적, 정치적,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서 그 쟁점을 흐리게 연막치는 기능을 수행한다. 무슨 얘기일까요? 좀 길어 보이지만 뭐 여러 가지 나열돼 있으니까요. 여러 가지 기본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가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. 그렇죠? 그 연막 중에 하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서 평범한 개인은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. 그렇죠? 한 개인이 파악 못한다. 이거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. 이와 반대로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너무나 단순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.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. 대단히 복잡하고 뭐 평범하지 않은 그런 문제라는 견해가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대단히 복잡해서 오직 전문가만이,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쉽게 여겨지지만 어떤 문제들은 아주 복잡하다고 여겨지고 전문가만이 그것도 그 자신의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된다.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불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. 즉 다시 말하면 전문가에 의존하는 성향을 만든다는 겁니다. 세계를 분업화된 세계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건 전문가들만 아는 거야. 너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. 라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. 그렇죠? 개인은 혼란스러운 자료 더미 속에서 무기력하게 갇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전문가들이 찾아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애처롭게 기다릴 뿐이다. 스스로 어떤 목적적인 결정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그렇죠?